저는 31살이고 지방광역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종사촌 언니 집에서 자라며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3살 연하의 그 남자는 첫날부터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커피 드세요. 아, 고마워요. 선배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배님, 저랑 사귀어 주세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는 회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저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괜찮아요. 전 진심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적극적이었고 저는 늘 그런 템포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꽃다발과 선물 이벤트를 보고 회사 사람들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결혼해요. 뭐? 벌써? 벌써라니요? 우리 사귄 지 1년 됐는데요. 전 선배님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선배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곱네.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매일 여자친구 얘기만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지만 며느리 맞을 준비는 다 돼 있어.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돼. 우리가 다 챙겨줄게. 아, 저 어머님. 아, 그리고 예단이나 이런 거 부담 갖지 마. 너 부모님 안 계시다며? 괜찮아. 우리가 다 이해해. 시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도 없고 뒷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된다는 말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선배님, 괜찮죠?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희는 회사 내 커플에서 부부가 되는 보기 드문 케이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언니, 진짜 복 받았다. 연하 남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맞아. 평생 사랑받고 살겠네. 부럽다, 정말.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이종사촌 언니네 가족과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은 남편 쪽 친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 저는 혼자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결혼인 걸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다정하고 적극적이던 남편은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출근 준비 좀 도와줄래?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하고. 아, 나 바쁘다고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하지만 나도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여자가 그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다 하시던데.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초라 큰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남편의 옷을 챙겨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저는 항상 지각 직전이었습니다. 주말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할 거야. 뭐? 갑자기?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음식 좀 준비하고 치우면 되지. 몇 명이나 오는데. 한 10명? 결국 그 주말에 저는 혼자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와, 형수님 요리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형, 복 받았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와이프 만나서. 남편은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지.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골랐다는 말이 마치 물건을 고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조신해서. 뭐? 회사에서 봤을 때 너가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했잖아. 그런 여자가 좋더라. 집에서 말썽 안 부릴 것 같고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전화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 주말에 무슨 회사 일이야? 며느리가 시댁 일을 도와야지. 아니, 하지만 됐어. 기다릴게. 토요일 아침 일찍 와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야 해.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자, 여기 앞치마 입고 시작하자.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양념 때문에 얼얼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안 도와요? 쟤는 아직 어려. 너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아가씨가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은데요. 됐고, 그냥 해. 시집 온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저녁이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고 시어머니는 김치 여러 통을 제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희 집에서 먹어.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와라. 대청소 한번 해야 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맥주캔이 테이블에 널려 있었죠.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을 정리하고 남편을 깨워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회사 일, 집안일, 시댁 일,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특히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괜히 돈 쓰지 말고 피곤하면 좀 쉬면 되잖아. 아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멍울 같은 게 잡혀지는 게. 에이, 괜찮을 거야. 여자들 원래 그런 거 잘 느끼잖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환자분, 이거 조직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아직은 뭐라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암이라고?
정말 나한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뭐? 진짜?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지금 회사에서 승진심사 기간인데?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충격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저는 급히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2기 초반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남편이 회사 일이 있어서요. 수술 일정과 입원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술 일정 잡아야 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돼? 다음에는 늦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에이, 요즘 유방암은 심각한 암도 아니라며?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암인데 심각한 암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는 거지. 괜히 오버하지 마. 나도 바쁘다고.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이종사촌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남편은? 언니, 나 유방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언니는 그날 저녁에 바로 달려왔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제 사촌 언니요. 남편분은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병원에 들렀어요. 내일 수술이라며?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수술 잘 받아.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하고 나와. 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고마워, 언니.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 언니, 그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남편은 의자에 앉더니 병원비 청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수술비랑 입원비니까. 1,000만 원이 넘네? 이거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감당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첫마디가 병원비 걱정이라니. 보험 있잖아, 암보험. 아,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진단비, 수술비까지 1억 좀 넘게 나온다고 했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1억? 진짜? 그래, 예전에 드러났던 거야. 그 정도면 병원비 내고도 많이 남겠네? 남편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웃었습니다. 그럼 걱정 없겠다. 잘 됐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제 건강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며칠 후에 퇴원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네. 남편은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우리 차라도 바꿀까? 이건 내 치료비랑 앞으로를 위한 거야. 치료비는 이미 보험으로 다 됐잖아. 남는 돈은 우리가 쓰면 되지.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건 마찬가지지 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돕지 않았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직 팔이 아파서. 아, 나 피곤해. 당신이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술 잘 됐다며?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회복이 더 빠르대.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팔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남편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오늘 외식할까? 네가 좋아하는 일식집 가자. 갑자기? 당신 몸 회복해야 하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우리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응?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오신대. 무슨 일로? 그냥 며느리 수술했다고 걱정돼서 오신다는데?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주말,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며느리야, 몸은 좀 어때?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암은 무서운 거니까 제발 안 하게 잘 관리해야 해.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다정했고 저를 위한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 감동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아무리 평소엔 무심해도 아플 땐 챙겨주시는구나.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야, 보험금 많이 나왔다며? 얼마나 나왔어?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3천 정도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 정도면 꽤 되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일단 앞으로 치료비로 쓰고. 치료비는 이미 다 나왔잖아. 남는 돈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데 써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를 좀 가고 싶거든. 네?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전세 3억이면 된대. 지금 우리 집 팔면 2억 정도 나오는데 1억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며느리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시어머니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효도잖아. 어머님, 그건 제 병원비랑 앞으로를 위한 돈인데. 병원비는 이미 다 해결됐잖아. 남는 돈으로 시댁이나 좀 도와줘. 시집 왔으면 효도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뭐가? 1억이면 되는 거야. 너도 돈 많이 나왔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돈? 결혼했으면 전부 가족 돈이지. 무슨 내 돈, 네 돈이 있어? 아니, 그래도. 에이, 됐어.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알았어.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바로 돌아갈게.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바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뭐지? 저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고 제 계좌에서 정말로 1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데?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댔습니다. 아니, 그게 내 돈을 왜 몰래 빼간 거야? 몰래 뺀 게 아니라 어머니 아파트 잔금 넣은 거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컴퓨터에 당신 공동인증서 있잖아. 그냥 좀 급해서 일단 그 돈 먼저 썼어. 근데 어차피 우리 가족 아니야? 어머니 좀 도와드리면 어때? 나는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내 병 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당신 이미 수술 잘 끝났잖아.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에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왜 이 모양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돼?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그냥 훔쳐간 거잖아. 훔쳐?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당신 남편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배우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돈을 빼가는 건 범죄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가족끼리 경찰 신고를 한다고?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암수술 받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보호자료도 안 가지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안 왔잖아. 아니, 나도 바빴다고. 그럼 나는 암 환자였는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보험금은 챙기겠다고? 시어머니 집을 얻어주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태도 변화, 암 진단 받았을 때의 무관심, 그리고 보험금 무단 인출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계좌 인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걸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야기 다 들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건 어머님도 연루된 일이에요.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쓰셨잖아요. 뭐? 연루? 우리 아들이 준 돈인데 뭐가 문제야?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명의 계좌에서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아파트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럼 취소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뭐?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 아니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아니, 늦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저 돈벌이 도구였을 뿐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몇 달 후에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1억 원의 이자까지 톡톡하게 쳐서 돌려받았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자유를 되찾은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이혼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직장을 옮겼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암 치료 후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다행히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만날 일 없어. 끊을게. 잠깐, 제발 5분만 시간 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고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전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많이 변했네. 나도 알아. 전 남편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췌장암이야. 뭐? 사기 말기야. 수술도 못한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래. 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누나한테 연락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알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 혼자서 이걸 견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 뭐라고? 항암 치료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고 간병도 누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누나밖에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동생은? 시누이는? 동생은 작년에 시집가서 바빠. 애도 있고. 제발 누나 이번 한 번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암 수술 받을 때 당신 뭐 했어? 병원에 오지도 않았잖아.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바쁘다고 외면했잖아. 전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나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암 진단 받은 것보다 당신의 무관심이 더 아팠다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누나 제발.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알아. 근데 우리 아들 일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들어봐. 우리 아들이 암이야. 알아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한때 부부였잖아. 제가 암 수술 받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 그때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제발 병원만 좀 다녀줘. 간병인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이번에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몹쓸 것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제 보험금 가져가실 때처럼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줬잖아. 이혼 조건이었으니까 돌려준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정말 죽었구나.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하고 한편의 긴 영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적극적이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그리고 결혼 후에 달라진 냉랭한 태도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결국 갔어. 들었어요. 아파트도 팔았어. 병원비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아. 시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지난 일이에요. 너가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건강하게 살아라.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이혼, 큰 병과 배신.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찐다며 참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예약 알림이었어요. 내일이 또 병원 가는 날이구나. 저는 더 이상 병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말이죠.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커피 여기 두고 나 먼저 갈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를 위해 예약까지 해두곤 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명절이면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는 사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위 복을 타고났구나. 요즘 저런 성실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시어머니 역시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무리한 요구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연봉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오른대.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신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생긴 거야. 남편은 이직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몇 달 뒤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그의 커리어는 눈부셨고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습관이 사라졌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남편은 휴일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 이 바닥도 인맥 관리가 중요하거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골프채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명품 소비도 시작되었어요. 고급 시계, 명품 지갑, 비싼 골프웨어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주는 생활비는 예전과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였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도, 제 하루를 물어보는 것도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의 성공담과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남편은 달라졌어요. 한 친구가 우연히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완전 잘 나가나 봐요. 맨날 자기 회사 자랑하고 연봉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 회사, 업계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중견 기업. 사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창립 멤버 중 하나였고 주요 주주이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하나?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봉도 형편없고. 미안해. 너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면 남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이력서를 받아볼까? 우리 회사에서 마침 그 분야의 경력자를 찾고 있거든. 정말요? 하지만 아빠,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야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뜻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헤드헌팅 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지. 절대 네가 부탁했다는 걸 모르게 할게. 그리고 이건 네 남편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빠.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몇 달 후 남편에게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저 역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배려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남편은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실제 본인의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되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대? 잘하고 있어요, 아빠. 승진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맞더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이 실력만은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확신하는 것 같았죠. 술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자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나 이번에 또 승진했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네. 능력자는 어디 가도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럼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돈 타령이야? 하지만 당신은 골프 치고 명품 사는 데는 돈 많이 쓰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나는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그 정도 쓸 자격 있지 않아? 먹여 살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성공이 사실은 장인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무시하는 처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이 비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오만한 남편을 지켜봐야 할까? 그 답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말은 항상 골프장에서 보냈고 금요일 저녁이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골프 가야 해. 중요한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인맥 관리 안 하면 도태되는 거라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섰고 종종 외박까지 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회식한다며, 술 마셨다며, 심지어 한 번은 2박 3일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알아서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혼자 친구들이나 만나던가 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경제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시에는 동의했었죠. 여보, 당신이 집안일 해주면 내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낳으면 일 못할 텐데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보기와 공과금, 생활용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고 저는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개인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새로운 골프채 세트를 또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300만 원짜리야. 회사 사람들이 장비 좋은 거 써야 폼난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석 달치인데.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명품 시계, 명품 지갑과 고급 양복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지만 제 옷장은 몇 년 전 옷들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 코트가 너무 낡아서 겨울 코트 하나만 사도 될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 싼 거 사.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 저에게는 싼 옷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였습니다. 축의금을 20만 원 냈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20만 원씩이나 냈어?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당신 친구 결혼식 때는 30만 원씩 냈잖아.
그건 다르지. 내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으니까. 당신 친구는 다들 그냥 주부들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의 오만함은 제 가족에게까지 향했고 어느 추석 명절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남편은 무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은 다들 음식 주문해서 먹던데 이렇게까지 직접 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당황하신 표정으로 웃으셨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프로젝트 많이 바쁘지? 남편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뭐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요. 이번 분기 실적도 제 팀이 1등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족은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야 그렇다 쳐도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예의 있게 대해주면 안 돼?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별로 이상하게 행동 안 했는데. 당신 부모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처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모든 게 자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언제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평일에도 회식이 있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거의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길을 끈 건 발신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여자 이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야. 업무 연락인데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냐? 그건 애가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거겠지. 별거 아니야. 남편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전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항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갔고 잠들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가 남편의 셔츠에서 났어요. 향수 바꿨어? 아니, 그냥 회사에서 누가 새로 산 향수 뿌리는 바람에 묻었나 보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한두 번 뿌린 정도가 아니라 옷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더라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출장이야. 부산 쪽 거래처 미팅 때문에.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첫째 날부터 부산이 아닌 강원도 리조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까지. 영수증 금액을 보니 두 사람 분량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피곤해. 부산 출장은 어땠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지. 미팅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정말?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강원도 리조트와 커플 객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 저는 블랙박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은 사진, 차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냥 회사 후배랑 회식하다가 실수로. 실수? 2박 3일 커플 여행이 실수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 풀 권리는 있지 않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도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고. 이 정도면 나쁜 남편 아니지 않아?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야? 외도를 해놓고 당신이 힘들다고? 에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자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생활비 더 올려줄게. 20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줘.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참고 살면 되잖아. 괜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너는 30대 중반에 경력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할 수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사회이사로 표기된 특별한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회사의 주요 창립 멤버가 우리 아빠야.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명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의 진실을 말이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 기억나? 당신이 중소기업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인정도 못 받는다며 힘들어하던 시절 말이야. 그때 내가 아빠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 뭐? 당신이 얼마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이력서를 검토하셨고 헤드헌팅 형식으로 지금 회사에 제안을 하신 거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간 거라고. 실력도 있었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애초에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건 우리 아빠였어. 입사 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도 빠르게 승진한 것도 다 아빠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옛날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입사 전후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위 이력서 받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사위 프로젝트 잘하고 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넣었어. 실력도 있으니 문제없을 거야. 남편은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남자가 처가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빠랑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이룬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었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맞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에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든 걸 당신 혼자 이뤘다고 착각했어. 그러면서 점점 오만해졌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잘난 척할 때도 나는 참았어. 지금은 바람이 들었어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믿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외도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거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생활비도 올려줄게. 당신이 원한다면 명품도 사줄게,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운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응원했고 당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무시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오만함, 저를 무시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까지요.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감히 내가 기회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을 무시했단 말이냐? 아빠, 저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에 아버지는 회사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앞으로 제 사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일절 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본인 실력으로 평가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회사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진행 중이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그가 팀장으로 있던 팀도 재편성되면서 실적이 나쁜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매일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았죠. 회사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 수군거렸고 결국 견디지 못한 거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제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어요. 상간녀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제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제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회사였는데 다행히 그때 팀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팀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혹시 회사에 자리가 있을까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마침 우리 팀에서 경력직 한 명 찾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며칠 후에 저는 면접을 받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어요.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업무 감각은 금방 돌아왔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나갔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혹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도 위자료 소송 후 한바탕 싸운 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승진 제의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실패와 불행과 상처. 하지만 제게 이혼은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낸 것. 그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